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17세 김준호는 주말이면 마을 뒷산에 오르는 것을 즐겼다. 그의 유일한 취미는 야생화를 관찰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그는 낡았지만 성능 좋은 카메라를 들고 숲의 깊은 곳까지 탐험하곤 했다. 그의 삶은 조용하고 평범했다. 학교를 마치면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잠시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이 전부였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언제나 한 발짝 물러서서 관망하는 편이었다. 준호에게 사는 세상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여느 때처럼 산을 오르던 준호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깊은 숲속으로 들어섰다.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희미한 비명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준호는 귀를 기울였다. 한 번이 아니었다.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비명에 가까운 다급한 소리였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준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숲은 점차 가팔라졌고 길은 더욱 험해졌다.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은 가파른 절벽 아래였다. 그리고 그곳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고급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한쪽 다리는 심하게 꺾여 있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붉은 선을 만들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의식은 희미한 듯했다.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절벽 아래로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여인에게 다가간 준호는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준호는 침착하게 자신이 배낭에 넣어 다녔던 비상용 구급상자를 꺼냈다. 손수건으로 지혈을 시도하고 부목이 될 만한 나뭇가지와 붕대를 이용해 그녀의 꺾인 다리를 임시로 고정했다.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초점 없는 눈빛으로 준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구조 요청을 시도했다. 하지만 예상대로였다. 깊은 산속이라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는 답답함에 주먹을 쥐었다. 이 여인을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혼자서 이 험한 산길을 다시 올라갈 수도 없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었고 여인의 상태는 더욱 나빠지고 있었다. 준호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는 여인을 업고 산을 내려가기로 했다. 여인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인을 등에 업고 험한 바위와 뿌리들을 피해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뎠다. 다리가 부러진 여인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준호는 그녀가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1시간, 2시간. 준호의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파왔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었다. 여러 번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인의 희미한 숨소리와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만이 준호에게 힘을 주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바위를 옮기듯이 느릿하지만 끈질기게 산을 내려왔다. 마침내 저 멀리 마을 어귀의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준호의 눈에 희망이 서렸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미리 연락을 받은 듯 구조대와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구급대원들이 즉시 여인에게 달려들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학생, 괜찮아. 너도 많이 다친 것 같은데. 구조대원이 준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개운했다. 한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이 온몸을 감쌌다. 이름이 뭐예요? 병원으로 같이 가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구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갈 길이 있어서요. 준호는 짧게 답하고는 자신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는 다시 숲속으로 향했다. 여전히 어두운 숲은 그에게 익숙한 위안을 주었다. 그의 등 뒤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다. 준호는 자신이 방금 구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삶이 자신과 어떻게 얽히게 될지, 그리고 이 만남이 그의 평범했던 삶을 어떻게 영원히 변화시킬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작은 행동이 한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그는 다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며칠 후 김준호의 삶은 여전히 평범했다. 학교와 집을 오가는 일상이 반복되었고 산에서 조난자를 구했던 일은 그의 기억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용하지 않았다. 그가 다니는 학교에 거대한 고급 세단 한 대가 찾아왔다. 검은색 리무진은 학교 운동장 한편에 위압적인 존재감을 드러냈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채소 내린 사람은 중년의 말끔한 정장 차림 비서였다. 그는 교무실로 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장 선생님과 함께 준호를 찾아왔다. 김준호 학생 맞습니까? 비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실례지만 저와 함께 잠시 한 병원에 VIP 병실로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서의 요청에 준호는 당황했다. 교장 선생님은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혹시 지난번 산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마지못해 비서의 채에 올랐다. 차 안은 넓고 안락했으며 그의 낡은 교복과 대조되는 고급스러움이 느껴졌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그의 평범한 일상과는 동떨어져 보였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최고급 병원이었다. 비서는 준호를 VIP 병실이 모여있는 조용한 층으로 안내했다. 복도는 그림처럼 조용했고 간간히 보이는 간호사들의 움직임만이 그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모든 것이 준호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준호는 그곳에서 며칠 전 자신이 구했던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하얀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생기가 없었고 창백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깊어 보였다. 준호 씨,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나지막했다. 괜찮으세요? 몸은 좀 어떠신지? 준호는 어색하게 안부를 물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준호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는 자신을 소개했다. 제 이름은 이수아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그룹 이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수아의 말에 준호는 깜짝 놀랐다. 대한그룹,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자 그의 부모님도 늘 뉴스로 접하던 회사였다.
대항그룹 이 회장의 외동딸 이수아라면 언론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유명 인사였다. 준호는 자신과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등산을 즐기다가 길을 잃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는 의식이 거의 없어서 준호 씨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하지만 당신의 따뜻한 손과 침착한 목소리는 기억합니다. 수아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준호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하고 있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호 씨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어떤 보상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수아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안했다. 준호는 당황했다. 그는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준호는 극구 사양했다. 그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고 재벌가의 보상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하지만 수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 씨는 겸손하시군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게 될 거예요. 부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수아의 간절한 눈빛에 준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재력이나 지위도 아닌 순수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수아라는 여인이 단순히 부유한 재벌가 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만남은 준호의 삶에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구한 이 여인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평범했던 일상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병실의 희미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각자의 세상에서 온 서로를 마주보며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알렸다. 이수아는 준호에게 감사의 표시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녀는 준호의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그가 원하는 어떤 대학이든 진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학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준호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셨지만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 때문에 늘 마음 한편에 미안함을 가지고 계셨다. 준호는 망설였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는 자신이 구한 생명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아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준호 씨는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에게는 준호 씨가 가진 순수한 마음과 용기가 어떤 돈보다도 값지게 느껴져요. 저는 준호 씨가 가진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제 진심을 받아주세요. 수아는 준호에게서 잊고 있던 진정한 인간미를 보았다. 재벌가의 차갑고 계산적인 세상에서 준호의 순수하고 이타적인 행동은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가치를 발견했다. 결국 준호는 수아의 진심 어린 설득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수아가 직접 찾아와 진심을 다해 설명하자 결국 아들의 새로운 기회를 응원해 주셨다. 준호는 수아의 도움으로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하게 되었다. 명문대에 입학한 준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대부분인 친구들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들의 화려한 생활 방식과 자신과는 다른 가치관은 준호에게 낯설었다.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학업에 매진했다.
그의 뛰어난 학습 능력과 긍정적인 태도는 점차 주위 친구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다. 수아는 종종 준호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그의 학업을 격려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책이나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해주며 그의 성장을 도왔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은인과 피은인의 관계를 넘어 깊은 우정과 신뢰로 발전했다. 준호는 수아를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는 재벌가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들의 노력과 치열한 경쟁,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게 되었다. 수아는 준호에게 자신의 삶과 경영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준호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점차 자신의 시야를 넓혀갔다. 그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영향력과 리더십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아는 준호에게 멘토이자 친구, 그리고 때로는 누나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수아는 준호에게 대한그룹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준호 씨가 관심 있다면 저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기업 경영을 직접 경험해보는 건 어때요? 준호 씨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성실함이라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준호는 망설임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수아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그녀의 탁월한 사업 능력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수아는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를 가진 여성이었고, 복잡한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준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준호는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동안 책으로만 접했던 경영 이론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이 인턴십은 준호의 진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학업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아처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준호는 자신이 가진 순수한 마음과 새로운 환경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확고히 정하게 되었다. 그의 평범했던 삶은 이제 새로운 목표와 비전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숲속에서 만났던 한 여인과의 운명적인 조우에서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준호가 대한그룹에서 인턴십을 하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있을 때였다. 그는 재벌가의 삶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복잡한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대한그룹은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아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심지어 그녀의 친척들 중 일부도 그러했다. 수아는 대한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지목된 상태였다. 그녀는 탁월한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며 이 회장의 신임을 얻고 있었지만 이는 동시에 다른 친족들의 질투와 견제를 불러왔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수아의 사촌 오빠인 이재혁이었다. 이재혁은 수아와 비슷한 또래였지만 그녀의 능력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오만함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수아가 차지할 후계자 자리가 원래는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런 그의 눈에 준호의 존재는 탐탁지 않았다. 준호가 수아의 옆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그녀의 신임을 얻는 것을 보며 재혁의 질투는 극에 달했다. 재혁은 준호가 수아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오해했다. 그는 준호가 순진한 척하며 수아를 이용하려 한다고 믿었다. 총구석 출신이 운 좋게 재벌 딸 하나 살렸다고 신분 상승이라도 꿈꾸는 건가? 어림없는 소리. 재혁은 종종 준호에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졌다. 그는 준호가 수아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볼 때마다 불쾌한 시선을 보냈고 노골적으로 그를 경계하고 방해하려 했다. 준호에게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지 않거나
회의 시간을 잘못 알려주는 등 사소한 방해 공작을 펼치기도 했다. 준호는 제혁의 이런 행동들을 알고 있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는 제혁의 오해를 풀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수에게 진심으로 신뢰받는 존재가 되는 것에 집중했다. 그는 수아와의 관계가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님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싶었다. 수아는 준호가 제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며 더욱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하지만 제혁의 음모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준호가 수에게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제혁은 준호의 과거를 캐내기 시작했다. 그는 준호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가 돈 때문에 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악성 소문을 퍼뜨리려 했다. 또한 준호가 사소한 실수를 할 때마다 이를 과장하여 수아와 이 회장에게 보고하며 준호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 애썼다. 준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제혁의 행동이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는 제혁의 존재를 통해 재벌가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복잡한지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수아를 진심으로 돕고 싶었고 그녀가 이런 음모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어느 날 이 회장이 주최하는 중요한 비공개 만찬에 수아는 준호를 동반했다. 이는 준호에 대한 이 회장의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만찬장에는 대항그룹의 주요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고 제혁 역시 불편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제혁은 준호에게 은밀히 다가왔다. 김준호 씨, 잠깐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제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준호는 제혁이 자신에게 뭔가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제혁은 준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노골적으로 제안했다. 나는 김준호 씨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나와 손을 잡는 건 어떻습니까? 수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아는 언젠가 회장이 될 거고 그러면 김준호 씨는 그저 그녀의 비서나 보좌관으로 남겠죠. 하지만 나와 함께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혁은 준호에게 수아를 배신하고 자신에게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준호가 가진 능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그가 돈에 약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준호는 제혁의 제안을 듣는 내내 표정 변화 없이 그를 응시했다. 이재혁 이사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저에게는 수아 대표님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님의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혁은 준호의 예상치 못한 단호한 거절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싸늘하게 웃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김준호 씨, 당신이 가진 그 순진함이 언젠가 당신의 발목을 잡을 테니 그때 가서 저에게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을 겁니다. 제혁은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준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제혁의 질투와 야망이 단순한 오해를 넘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직감했다. 그는 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녀에게 또 다른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준호는 자신이 직접 제혁의 행동을 막고 수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졌다.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렸지만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어둠 또한 존재했다. 오부 위험에 빠진 인연 이재혁의 노골적인 제안과 섬뜩한 경고는 준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제혁의 질투와 야망이 단순한 오해를 넘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직감했다.
준호는 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녀에게 또 다른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직접 재혁의 행동을 막고 수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졌다. 수아가 주도하던 대규모 신사업 프로젝트는 대항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업이었다. 인공지능 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 프로젝트는 수아가 밤낮 없이 매달려온 야심작이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내부 기밀 유출과 함께 경쟁사의 방해 공작이 이어지면서 프로젝트는 좌초 위기에 처했다. 수아는 연일 이어지는 회의와 문제 해결에 지쳐 보였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준호는 인턴으로서 수아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는 유출된 기밀 자료를 분석하고 경쟁사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은 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준호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모든 기밀 유출과 방해 공작의 방식이 이재혁의 평소 성격과 수법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수아 대표님, 혹시 내부자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특히 이재혁 이사님 말입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수아의 얼굴에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 역시 사촌 오빠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다. 재혁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무리 후계자 문제 때문이라지만 대항그룹의 미래를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수아는 애써 현실을 부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준호의 예상은 정확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이재혁이 있었다. 그는 수아를 몰아내고 자신이 대항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재혁은 프로젝트를 고의적으로 망쳐 수아의 능력을 의심받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녀를 그룹 경영에서 배제시키려 했다. 그는 준호가 수아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자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준호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세운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여 학교 기숙사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는 인기척 없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의문의 남자들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준호의 입을 막고 강제로 차에 태웠다. 준호는 저항하려 했지만 압도적인 수에 당할 수 없었다. 그는 곧 의식을 잃었다. 준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어두컴컴한 창고에 묶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재혁이 서 있었다. 김준호 씨, 제 충고를 듣지 않은 대가입니다. 내가 누누이 경고했을 텐데 주제를 알아야지. 재혁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을 꾸민 겁니까? 신사업 프로젝트를 망가뜨리고 수아 대표님을 음해하고. 준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물었다. 하하하, 이제야 눈치챘나 그래. 이 모든 건 내가 꾸민 일이야. 대항그룹의 후계자는 처음부터 나였어야 했어, 수아. 그녀는 감히 내 자리를 넘본 거지. 재혁은 자신의 죄를 거리낌 없이 인정했다. 그는 준호가 가진 순진함을 비웃으며 그에게 수아와 관련된 허위 증거를 꾸며내어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그것은 준호가 수아의 지시를 받아 불법적인 일을 도왔다는 내용의 위조된 문서였다. 만약 준호가 여기에 서명한다면 그는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될 것이고 수아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당신 같은 쓰레기에게 협력할 생각 없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준호의 뺨을 때렸다. 이봐,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아니면 네 가족들이 위험해지는 꼴을 보고 싶은가? 재혁은 준호의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했다. 준호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수아를 배신할 수도 없었다. 그때 재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준호는 자신의 몸을 묶은 밧줄을 살폈다. 그는 산에서 배웠던 매듭법과 좁은 공간에서의 탈출 기술을 떠올렸다. 진우는 수에게서 배운 기지와 침착함을 발휘했다. 그는 밧줄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다. 손목이 쓸리고 피가 났지만 그는 고통을 참아냈다. 얼마 후 밧줄이 풀렸다. 준호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창고 안에는 재혁의 부하 몇 명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 준호는 낡은 공구들이 놓인 테이블로 기어가 망치를 손에 쥐었다. 그는 순식간에 문을 지키던 부하 중 한 명의 머리를 가격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갑작스러운 준호의 탈출에 부하들이 당황하여 그를 뒤쫓았다. 준호는 복잡한 창고 건물 사이를 미친 듯이 달렸다. 그는 탈출 과정에서 재혁의 부하들이 가지고 있던 USB 하나를 우연히 손에 넣게 되었다. 그것은 재혁이 신사업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수아를 음해했던 모든 비리 내용이 담긴 중요한 증거였다. 그는 목숨을 걸고 도망쳤다. 재혁의 부하들이 뒤를 바싹 쫓아왔지만 준호는 산에서 단련된 체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하여 그들을 따돌렸다. 마침내 그는 인적이 드문 도로까지 도달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다. 그는 즉시 강민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의 목숨을 건 탈출은 이제 재혁의 모든 음모를 밝힐 진실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준호가 아슬아슬하게 탈출한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강민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손에 쥐고 있는 USB가 모든 것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확신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강민은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그의 위치로 달려왔다. 준호의 상태를 본 강민은 경악했지만 이내 그의 손에 들린 USB의 중요성을 직감했다. 진우야, USB, 이게 정말 재혁의 비리 증거라고 강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탈출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들었던 이재혁의 고백과 그가 벌인 신사업 프로젝트 방해 공작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강민은 준호의 말을 들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강민은 지체 없이 수에게 연락하여 이재혁의 음모를 알렸다. 수아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가족인 사촌 오빠가 그런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강민이 건넨 준호의 증언과 USB 속 자료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USB 안에는 이재혁이 경쟁사와 내통하고 내부 기밀을 유출하며 심지어 신사업 프로젝트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벌인 온갖 불법적인 행위들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충격에 빠졌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준호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증거를 바탕으로 재혁의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했다. 한편 이재혁은 준호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준호가 증거를 가지고 도망쳤을 것이라고 직감했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발악을 계획했다. 그는 수아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준호와 강민은 이재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이재혁은 수아의 병실에 침입하여 그녀를 해치려 했다. 그는 수아의 목을 조르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속삭였다. 네가 감히 날 막아. 내가 내 모든 걸 망쳤어. 죽어버려. 수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리고 이 회장과 진우, 강민, 그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 회장은 이미 강민으로부터 모든 진실을 전해 듣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아들이자 조카인 재혁의
추악한 본 모습에 경악했다. 제여가 당장 그 손 떼지 못해 이 회장의 불호령에 이재혁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는 당황한 듯 수액에서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다. 그 틈을 타 경찰들이 재혁을 제압하여 체포했다. 재혁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진우와 수아를 향해 증오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의 추악한 음모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대항그룹 내부 비리, 생명의 은인이 밝혀낸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이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김준호의 용기 있는 행동과 이재혁의 비리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준호는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의 이름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그의 용기와 정의감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준호는 이런 관심 속에서도 여전히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그저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신분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권력과 돈이 가진 그림자를 보았고 자신이 얻은 새로운 기회와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힘없는 사람들을 돕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수아는 병실에서 회복하면서 준호가 진정한 친구이자 믿을 수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것도 모자라 자신의 가족 내부의 추악한 진실까지 밝혀준 준호에게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이 회장 역시 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준호에게 대항그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준호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확고히 정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고등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한 생명을 구하고 거대한 비리를 밝혀낸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순수한 마음과 새로운 환경에서 얻은 지식,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용기를 바탕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비극과 어둠을 넘어 진실의 빛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다. 이재혁 사건이 해결된 후 세상은 한바탕 소란스러웠으나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언론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대항그룹은 이수아의 리더십 아래 더욱 견고해졌다. 그리고 김준호의 삶 또한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랐다. 준호는 학업을 마치고 대항그룹에 정식으로 입사했다. 그는 수아의 곁에서 그녀의 비서실에서부터 시작하여 곧 자신의 뛰어난 분석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빠르게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복잡한 보고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의 능력은 대항그룹 내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수아는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고 두 사람은 사업 파트너로서도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준호는 수아의 지지를 받으며 대항그룹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핵심 인재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산속의 작은 마을에 살던 평범한 고등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성공한 젊은 기업가로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자신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산에서 조난당한 수아를 구했던 그날의 순수한 마음과 자신이 겪었던 어려운 시절을 늘 기억했다. 그는 자신이 얻은 새로운 기회와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다. 준호는 고향 마을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별빛 재단이라는 이름에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직접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생들과 만나 꿈을 응원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냉철함과 동시에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묻어났다. 또한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야생화 보호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이 처음 산을 오르던 때의 순수한 마음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 그는 소연의 집을 운영하는 강민과도 꾸준히 연락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손을 내밀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준호는 수아와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산에 다시 올랐다. 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었지만 숲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이 함께 걸었던 험한 길은 이제 추억의 길이 되어 있었다. 준호는 한때 자신이 조난당한 수아를 업고 필사적으로 내려왔던 그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때의 처절했던 기억은 이제 아련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때 준호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수아가 옆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변함없는 진심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수아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행복감이 번졌다. 수아 SCI 덕분입니다. 수아 씨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수아 씨를 구했지만 사실은 수아 씨를 통해 제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억만장자의 딸을 구했던 그날의 용기 있는 행동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고 그는 그 변화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에게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운명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광활하고 아름다웠다. 저 멀리 도시의 빌딩 숲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이곳 산 정상의 맑은 공기와 푸른 자연은 준호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는 수아와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소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그로 인해 그의 평범했던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화했다. 그는 재벌가의 일원이 되었고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그 모든 부와 명예보다 그에게 소중한 것은 숲속에서 피어난 순수한 인연과 그 인연이 가르쳐준 삶의 진정한 가치였다. 준호와 수아의 이야기는 신분과 배경을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감,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변화의 증거가 되었다.